정의당의 비전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언론의 관심을 아무래도 덜 받게 되고 추세적으로 좀 하락세인 건 맞고요. 비호감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당의 그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정의당을 향한 이제 집요한 어떤 공격, 또 비난, 조롱 그런 것들이 비호감도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소수의 기득권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정치가 아니라 양당 구조를 넘어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세력들이 새 판을 좀 짤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지금 여야 대선 전국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을 비롯한 이 이른바 진보 정당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에서 이제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될 텐데 여야의 이런 이 흐름 속에서 뭔가 좀 길을 찾는데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현재 정의당의 대선 준비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모시고 정의당을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 정당들의 대선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준비 단장도 맡고 계시고 네네. 또 사무총장도 맡고 계시고 네. 한데 이 뭐 정의당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여야 중심으로 이렇게 대선 전국이 흘러가는 속에서의 어떤 정의당의 존재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깊을 것 같고 네. 어제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뭐 4% 정도로 나왔어요. 그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7%, 8%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이번 대선 정국을 바라보는 현재 정의당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까? 뭐 자세라고 할까? 뭐 이런 것 좀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제일 큰 그 고민거리는 이제 가시화된 대선 주자가 아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당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 정당이 없는 후보들까지 네. 대선 출발선에 속속들이 합류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모든 미디어의 이 관심사가 네. 사실은 대선 주자들의 메시지와 동선에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준비단은 일찍 출범했습니다만 후보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언론의 관심을 아무래도 덜 받게 되고 그리고 정의당의 후보를 매개로 한 정의당의 메시지, 정의당의 비전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고민거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 정치 과정에서 당의 어쨌든 뭐 지지율은 저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매주 하는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 샘플이라는 게 굉장히 적게 잡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잘 안 잡힐 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근데 추세적으로 좀 하락세인 건 맞고요. 추세적으로. 그리고 딴 거보다는 이제 비호감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좀 가장 그 전에 없던 현상이네요. 어떻게 보면 전에는 오히려 호감도가 높았는데. 그렇죠. 정의당이 대한민국 정당들 중에 유일하게 비호감도보다 호감도가 높은 정당이었습니다. 네. 지난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하. 근데 이게 지난 총선을 계기로 비호감도가 훨씬 높아졌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좀 꼽아보자면 여당의 그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정의당을 향한 이제 집요한 어떤 공격, 또 비난, 조롱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그냥 아주 일반화돼 있어요. 일상화돼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상의 비호감도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제 위성정당의 불참한 문제라든지 또 지난 비례 경선 과정에서 뭐 비례 후보들의 뭐 자질 시비, 자질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도화선이 됐던 걸로 보이고 이제 그런 게 지속되고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당 내부적으로도 악재들이 좀 있었죠. 특히 이제 전 당대표의 뭐 그렇죠. 성추행 문제라든지 그리고 당이 너무 이제 좀 이 대한민국 정치의 본령의 문제, 즉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이런 본령의 문제보다 조금 주변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서 필요하고 또 중요한데 핵심 어젠다 부분을 정의당이 못하고 핵심 어젠다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어쨌든 이제 노동 기반의 진보 정당으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정의당이 대변해 왔고 그런 가치를 대변해 왔는데 요즘 들어서 어쨌든 정의당의 중심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류의 비판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철저히 당내에서 이 점검하고 성찰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뭐 그 대선이 내년 3월까지 펼쳐지기 때문에
정의당도 이제 그 선거 일정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후보 출마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조금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이나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 박 의원님 같은 경우에 준비단장 맡을 게 아니고 지금 대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의당 소속 그래도 정치인 중에서는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 박 의원님이 제일 그 상단에 좀 거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근데 이제 이번 드는데. 대선에서는 역할을 제가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정의당이 대선을 한번 그 정의당의 정체성으로 잘 치러서 네. 2022년 내년 동시에 열리는 지방선거와 총선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길을 열자. 거기에 이제 내 역할이 있다라고 해서 당 사무총장도 맡고 대선 준비단도 맡은 거고 아하. 당내에서 뭐 심상정 그 의원님을 필두로 네네. 또 이정미 전 대표라든지 네네. 그리고 아직 이제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정의당 내에 있는 이제 다른 젊은 정치인들이 네. 준비를- 황순식 위원장도 뭐 예, 황순식 나오네요. 경기도당 네. 위원장 또 네. 그 밖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당내에서 좀 생산적 경쟁을 하고 또 이게 이제 당원들한테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 정의당다운 네. 메시지를 던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정의당의 후보가 돼서 이제 이 대선 국면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좀 판을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나 뭐 이정미 전 대표나 다 뭐 훌륭한 분들인데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분이 그분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또 나올 소지가 좀 있고 그러면은 당 입장에서 뭔가 좀 이 외부에서 뭐 영입을 하든지 좀 새로운 어떤 좀 브랜드 파워가 있는 인물들이 출마하도록 여러 가지 좀 판을 더 깔아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고민도 없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게 대선 주자라는 게 한 정당에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뚝 떨어진 후보인데 기존에 이제 정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뚝 떨어진 후보다운 약점을 지금 노출 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대선 주자로 나서서 이 대권 정치를 한다는 거는 개인의 큰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축적된 어떤 정치 기반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심상정 의원도 그렇고 이정미 전 의원도 그렇고 당에서 정치를 오래 하셨고 네. 물론 이제 뭐 이정미 전 의원은 국회의원 한 번밖에 지내지 않았고 뭐 국회의원 안 지내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출마했죠. 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4선 의원이시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당에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정세균 의원이라든지 그 이낙연 네네. 전 대표라든지 이분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또 정치 경력이 짧아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오랫동안 정의당을 대표하다 보니까 네. 좀 너무 익숙한 인물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 저는 정치를 얼마나 오래 했고 또 대선에 얼마나 이름을 자주 올렸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대선 전국에서 국민들한테 어떤 시대 정신과 네. 어떤 비전을 얘기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고 어. 저는 그 시대 정신과 비전이 있으면 출마하는 거고 그게 없으면 뭐 아무리 정치를 오래 했고 뭐 당을 대표해온 얼굴이었고 이렇다 하더라도 출마하기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의당의 잠재적 후보들에게는 그런 과제가 저는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당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어려운 당 상황에서 당원들의 뭔가 좀 심금, 가슴을 울리는 당원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그런 어떤 비전과 메시지를 가지고 대선에 나올 때 저는 이 대선에 대한 당원의 열정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관심도 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좀 뒤로 미루면서 10월 10일까지 1차에서 어쨌든 후보를 뽑기로 했고 아마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조금 더 뒤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일단 11월 초인데 국민의힘도 뭐 조금 뒤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이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대략 언제 정도에 선출하는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저희가 당내에서 상무위원 워크숍을 열어서 개괄적 일정을 정리를 했고요. 네. 8월 22일 날 전국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 최종 확정될 텐데 지금 일정상으로는 9월 초에 네. 9월 초에 이제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해서 10월 말에 후보를 선출하는. 10월 말. 네. 그래서 추석 연휴 이전에 후보를 등록하고
추석 직후부터 선거운동을 본격화해서 아, 또 이제 뭐 지역 순회 유세도 하고 TV 토론도 하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0월 초에 예. 1차 결선 투표, 1차 투표가 끝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은 결선 투표 가가지고 10월 그 말경에 선출하는 것으로 잠정 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 1차 투표가 10월 중순, 최종 결선하게 되면 10월 말. 예. 아, 그렇군요. 그 지난번에 보니까 그 여영국 대표가 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만났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뭐 한 전 위원장도 어떻게 좀 뭐 흐름이 좀 같이 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한상균 전 위원장이 이제 정치의 의사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네. 또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제 노동이라는 가치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또 정의당도 그 노동 가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진보 정당이기 네. 때문에 정의당에 와서 정치를 하시는 게 어떠냐 이걸 일차적으로 권했고 어허. 지금 당장 당에 오셔서 정치를 하시는 게 어렵다면 네.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좀 이 가치를 함께하는 네. 그런 다양한 이 진보 정당 혹은 진보 정치 세력이 연대해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드는데 한상균 위원장이 역할을 좀 해주시라라는 정도의 얘기를 나눴고 한상균 위원장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노총이 기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노총 기반의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어떤 결정을 내렸다라고 제가 들은 바는 없어서 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볼 일이고 저는 또 한상균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지만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은 그 권리찾기 유니원이라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조직화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러네요. 그런 네. 활동을 하고 계신 측면이 있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굉장히 네. 필요한 활동이고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제 노동시장도 굉장히 분절화돼 있고 파편화돼 있고 노동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 그렇죠. 있어서 새로운 노동 새로운 형태들이 많이 생겼죠. 예, 새로운 노동 체제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대표하고 있고 혹은 한상균 위원장이 그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 이런 것들 가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이 대선 과정에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가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뭐 이제 정의당 내에서 이른바 자강론 우리 중심으로 해서 후보를 내는 게 중요하다. 뭐 아니다. 그것보다는 외부의 뭐 시대전환이든 기본소득당이든 뭐 여러 가지 녹색당이든 그야말로 그 이른바 진보 빅텐트를 쳐서 그렇게 대선을 치르는 게 중요하다. 약간 제가 보니까 그 두 가지 갈래라고 할까요? 큰 틀에서 그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보고요. 자강과 연대라는 게 그 대립되는 건 아니다. 이제 정당은 어떤 경우에도 자강이 기본 원칙이죠. 자강 없이 연대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네. 이제 힘이 없으면 그 연대가 성사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강이 기본이고 그러나 어쨌든 또 대선 과정에서는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진보 정당이 예를 들자면 민주노총이라는 외연이 있었고 또 그밖에 이제 진보적인 지식인 사회, 진보적인 시민 사회 이런 이제 당이 아니라도 당 밖에 연대할 수 있는 외연이 굉장히 넓었다고 네네.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당만 남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대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쟁점이자 의제가 될 텐데 이런 그 전환기에 필요한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라든지 또 네네. 불평등이라든지 또 차별이라든지 다양성의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시대정신과 또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정당 세력들이 이번 대선에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을 당연히 저는 찾아야 되는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촛불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봐요. 달라질 걸 기대했으나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 촛불 민심이 요구했던 개혁은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그 점에서 저는 실패하고 있다고 보고 근데 그 실패가 예를 들어서 힘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일어난 실패냐 아니면 스스로의 오만과 무능과 또 잘못된 의제 설정으로 인해서 나타난 실패냐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어요. 그래 한번 개혁을 네. 해봐라. 네. 근데 야당이 걸림돌이 안 되도록. 근데 지금도 뭐만 안 되면 야당 탓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지 네. 또 종부세 후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양당 간에, 거대 양당 간의 이념적 정책적 거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냐. 서로 간에 적대적 오름을 주장할 뿐이지 실제 이 양당 모두 일종의 차별성이. 이제 기득권이라는 깃발 아래 사실 그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려면 이 소수의 기득권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정치가 아니라 기득권 밖에 배제된 그런 다양한 뭐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 네.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가 더 커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승자독식 양당 구조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새 판을 좀 짤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네, 오늘은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진보 정당들의 대선 준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 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현재 정의당의 대선 준비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으로부터 좀 들어봤습니다.